자, 봅시다. 소설의 이해입니다. 자, 소설은 우리 고전과 현대를 굳이 나눌 필요 없고 이론적인 것들은 유사하죠. 그 안에서 고전의 특징, 현대의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소설의 3요소가 뭘까요? 소설의 3요소. 만약에 제가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 보는데 소설의 3요소면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일단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했을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으면 대부분이 인물, 사건, 배경 이랬을 겁니다. 삐빅. 아니죠. 소설의 3요소는요. 주제, 구성, 문체로 되어 있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가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구성이라고도, 서술상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설에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소설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소설 3요소 구성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성의 개념과 구성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구성의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개념에서는 뭐가 있다? 플롯과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들, 요거는 한번 살짝 읽어보셔도 되니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성의 요형에서는 이야기 가지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 옴니부스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단일 구성에는 크게 말하면 말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건 단일 구성입니다. 복합 구성은요,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복합 구성인데, 거기에 보면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 구성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 보세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 밑줄, 동일한 주제 밑줄. 다시 각각의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 밑줄 치시고요. 옴니버스는 각기 다른 주인공이 동일한 주제의 독립된 이야기를 펼쳐나간 밑줄.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옴니버스 구성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옴니버스 구성 형식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러브 액츄얼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본 적이 있죠. 스케치북 이렇게 해서 남자가 스케치북을 딱 건너면 난 널 사랑해. 뭐해? 뭐하면 여자가 막 이렇게 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남자 여자의 일반적인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총리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죠. 또 하나는 못생긴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다른 각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란 걸로 묶였는데 A란 사람의 사랑, B란 사람의 사랑, C란 사람의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 즉 전혀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옴니버스 구성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여러분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보고 가셔야겠죠.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죠? 액자 형태란 얘기입니다. 자, 뭐가 됐습니까? 외화가 있고요, 내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외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요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외화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밖의 이야기, 내화는 안의 이야기죠. 그러면 근데요 선생님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왜 이거 액자일까요? 우리가 액자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액자식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 보면은 현재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어차피 역순행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굳이 액자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액자는요,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이 뒤틀리기만 하면은, 바뀌기만 하면 전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액자식은요, 외화가 아니라
내화의 이야기가 뭐가 된다라면 얘가 중심이라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건 전개의 양상에 따라서 상승, 하강, 평행입니다. 그러면 상승 구성은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강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상승은 뭔가가 주인공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승 구성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다라는 것. 평면적 구성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평면과 입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평면은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 이야기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입체라는 것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고전에, 주로 현대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구성상에서 평면과 입체라는 걸 구분할 때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성상에서 구분할 때와 인물이 조금 비슷하지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성에서 평면적 구성은 시간의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순차적으로 흘러가요. 반면에 입체적 구성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과거 또는 과거, 미래 이 시간의 순서가 역전적 구성을 갖고 있다라면 입체적 구성이라고 구성 자체가 왔다 갔다 막 이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구성 요소 3요소입니다. 구성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인물, 사건, 배경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물 보실까요? 자, 인물을 먼저 보시면 인물의 유형에 따라서 뭐가 있죠? 주동과 반동,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과 부차, 성격에 따라서 평면과 입체, 역할에 따라서 전형과 개성이죠. 자, 주동인물은 뭐가 되냐면 주동인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소설에서 뭐가 하는 것,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 방향에 따르는 인물. 그러면 주로 우리는 고전소설에서 주동인물은 누굴까요? 선한 인물들입니다.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뭐라 하죠? 대립을 일으키는 인물이죠. 우리가 춘향전이나 잘 알고 있는 것, 춘향전이나 심청전, 춘향전으로 갈까요? 춘향전에서 주동인물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성춘향이나 이몽룡이 되겠죠. 그러면 반동인물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변사또가 되겠죠. 중요 인물에 따라서 주요 인물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요 인물은 거기서 세 사람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럼 변사또, 성춘향, 이몽룡. 그 중에서 가장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춘향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차적 인물은 그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월매가 되거나 이방이 되거나 향단이가 되거나 방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세 번째 성격에 따라서는 평면적 인물과 성격에 따라서는 평면과 입체입니다. 여러분 평면적 인물은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주로 어디에? 고전소설에, 입체적 인물은 주로 어디에? 현대소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역할 수행에 따른 인물로서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인데요. 여러분들 전형적 인물이란 건 뭐냐면 그 인물이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박지성, 이강인, 요즘에 떴으니까 이강인, 그 다음에 손흥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죠. 그러면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겠죠. 엄청 많이 있을 텐데 딱 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축구 선수 딱 박찬호 하면 뭡니까? 야구 선수 확 뛰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린고비 그러면 짠돌이의 전형이 된 거죠. 그럼 자린고비는 짠돌이의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누구 있어? 춘향이. 그럼 춘향이는 그런 것 집단의 뭐가 되는 거야? 대표 인물. 그래서 전형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개성적 인물이란 거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든
대다수의 작품들은 전형적 인물들로 만들어져 있다. 작가가 새로 창작해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성격 제시 방법. 요건 좀 기억할까요?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직접적 제시라는 건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다 말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무엇을? 정보를 모두 제공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서술자가 철수 나쁜 놈,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해도 돼요? 철수 나쁜 놈이네? 영희 예쁘다, 그러면 영희는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영희 대박? 착하네? 바로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서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은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라 그러고요.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란 건 뭐냐면, 등장인물의 무엇을 통해서? 대화나 행동이나 외양 등의 무엇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라는 친구가 갑자기 팬티 하나만 걸치고 막 어디를 강남 한복판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때요? 미친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이 어떻다? 제정신은 아닌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는 어떤 A라는 인물이 대화만 하면 육두문자를 그냥 날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성격이에요? 아우 까칠하고 아주 재수없는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화를 통해서 성격이 아주 더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묘사는 주로 현대소설에서는 잘 안 맞는데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얼굴이 못생기면은 악인입니다. 옷이 허름한 옷을 입어도요,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눈이 초롱초롱하면 어떻게? 긍정적 인물입니다. 이렇게 외양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인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화법이라는 게 뭡니까? 화법, 말하기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등장인물이 소설에서는 뭐 합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드라마나 이런 것은 음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직접 화법은요, 이 따옴표, 큰 따옴표를 통해서 이게 대화라는 것, 대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버립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명히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시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한다?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 방법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간접 제시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다섯 번째, 구성의 3요소입니다. 구성의 3요소 중에서 뭐? 사건이죠. 인물이 됐고요. 사건입니다. 사건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의, 이거를 여러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여기서 하나 더. 갈등이라는 건 결국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갈등 안 좋은 거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갈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상대의 뭐가 다른 거. 즉 서로의 뭐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만 하면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에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도 합격했고 B라는 곳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나 어떡해. 나 A로 갈까? B로 갈까? 미치겠네. 이렇게 막 우울해요? 아니죠. A를 가든 B를 가든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좋잖아요. 그런데 A, B 생각 몇 번 했어요? 2번 생각한 거죠. 이 자체도 생각이 2번이면은 뭐가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뷔페, 요즘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뷔페에 가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기부터 먹을까? 초밥부터 먹을까? 육회부터 먹어? 빵부터 먹어? 뭐부터 먹을까? 몇 가지를 생각했죠? 벌써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생각이 여러 가지면 그 자체가 바로 갈등입니다. 이해돼야 한대요. 됐습니다. 그러면 사건과 갈등에서요. 갈등의 유형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한 개인의 내면에서의 갈등. 이거 아까까지 얘기한 게 한 개인의 내면에서의 갈등입니다. 나 뭐하지? 어떻게? 나 3번 찍어? 4번 찍어? 벌써 몇 가지 생각했습니까? 2가지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입니다. 그러면 다른 인물이 필요 없이 나 혼자만 2가지 이상의 생각을 해서 갈등이 벌어진 거죠. 그게 첫 번째 한 개인 내면에서의 갈등.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얘기할 든 요 근래에 축구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야, 축구를 오늘 국대대표전인데 한국이 이길 것 같아? 아니면은 브라질이 이길 것 같아? 그랬죠. 난 한국이 이기지 당연히. 요즘에 한국 원정은 좀 힘들지만 상암에서 할 때는 우리가 많이 이겼잖아. 그렇지 않냐? 친구가 뭔 소리야, 브라질이 피파 랭킹이 있지. 자,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뭐가 달라요, 지금? 생각이나 관점이 달라버린 거죠. 이게 바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보통 소설에서도 이럴 때는 갈등이 심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뭔 소리야, 너희 외국 너야? 왜 한국이 지기를 바래? 하면 또 옆에서 이런 미친, 야, 그거 무슨 상관이야? 너는 꼭 그러더라? 이 새끼 말이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갈등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고조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죠? 축구에서 승패, 누가 이기고 질 거냐라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그게 확장돼서 앞으로 나아가서 갈등이 잘 드러나면 그게 문제화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짝 덮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를 내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갈등은 서로의 뭐가 다르면 갈등이다? 생각이 다르면 다 갈등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게 개인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회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회라는 거는 뭐냐면 이념, 즉 이데올로기도 사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자유를 원하는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면 나랑 사회가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과 사회, 개인과 이념의 갈등이 벌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 한번 볼까요? 인쇄소와 책장사,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해졌다. 자, 인쇄소와 책장사, 세월을 만났다는 건 좋아졌고 양복점과 구두방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뭐합니까? 구두 신고 뭐했죠? 양복 입었죠.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뭐가 많아진다? 지식인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연애 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진인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 5끝을 잡았다. 이거에 제가 노름을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뭔 말이 할까봐 혹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썼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화투장으로 했죠.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로 할 때는 같은 숫자가 굉장히 제일 높은 거죠. 그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끝이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0이 제일 낮은 거고요.
0, 1, 2, 띠띠띠띠 하면 9가 제일 높겠죠. 이 9를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보. 그러면 가보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가보를 잡았습니까? 부르주아지는 돈 많은 놈은 가보가 됐고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지식군은 뭐가? 지식군은 딱 가운데쯤 됐다는 얘기죠. 5를 잡았으니까 얘가 지식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부르주아지는 돈이 많으면 당신은 돈이 많으면 장땡이고 공부를 많이 하면 중간쯤 됐다는 얘기겠죠. 다시 볼까요?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그들에게는 주선 무대라는 건 이쪽입니다. 어디 갔어? 그들에게는 조선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나 이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쥐어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배를 주고 속을 먹은 셈이다. 인텔리 지식인이죠. 인텔리 중에서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만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 잘 볼까요? 그러면 인텔리라는 건 뭐가 됐습니까? 인텔리라는 거는 아까 여기 무대를 잡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중에서 능력 있는 지식인은 중간쯤은 하지만 기술이 없는 지식인 정도는 뭐가 된다? 아주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좀 못 배운 사람보다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인이 늘어난다는 건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건 사회가 누구를 양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천 명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지식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한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꾀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밑줄쳐보고 꾀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그러면 자꾸 관공서나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대학 나오면 돼 하고 국가가 계속 대학을 가라고 해놨는데 꾀임이 넘어갔죠. 근데 나와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지식인들이 개밥의 도토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뭐 하고 싶었는데? 취직하고 싶었는데 국가 지금 사회 현상은 어떻게 취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개인인 지식인들과 사회에는 취직하고 싶은 지식인들과 취직할 수 없는 구조인 사회 간에 뭐가 생긴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연과 개인과 자연의 갈등. 이 개인과 자연의 갈등에서는요. 홍수가 나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개인은 뭐를 이길 수가 없을까요? 자연현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과 자연의 갈등은 거의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운명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은 운명을 뭐 하려고 하지만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 할 수 없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역마죠. 역마살을 타고 나온 성기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은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역마가 낀 사람들이라 성기 어머니가 성기를 뭐 하려고 하지만 정착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성기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같은 뭐가 된다? 역마살이 끼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갈등의 전개 양상입니다. 갈등의 전개 양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별거 없어요. 아까 축구 경기 했어요. 갈등이 뭐가 됐습니까? 시작됐죠. 갈등이 제시가 된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브라질이 이길까? 우리나라가 이길까? 브라질이 이겨. 난 우리나라. 갈등이 뭐가 됐죠? 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돼요? 너는 우리나라가 지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피파 랭킹을 봐라. 브라질이 이기지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 이상하지 않니? 갈등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고조에 처음에 뭐가 됩니까?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럼 갈등이 심한 또는 갈등이 고조예요. 그러다가 TV를 딱 들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골을 딱 놓자고 와 같이 막 좋아서 날뛰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골 넣으니까 뭐가 돼버렸습니까? 둘 다 좋아서 날뛰는 거죠. 생각이 같은 거죠.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한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우악 하고 있으면 갈등의 해소입니다. 생각이 하나로 귀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나타낸 게 바로 갈등의 전개 양상, 갈등 제시, 갈등 심화,
갈등 해소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행복하게 해피 엔딩으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불행하게 어떻게 뭐 주인공이 죽는다든가 그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게 어쨌든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게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보면 사건과 사건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보면 현대소설의 암시와 복선이라는 게 나오죠. 암시와 복선인 건 여러분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성이 많다라는 건 고전이고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현대소설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에서 앞으로 뭐가 벌어질지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암시와 복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소설의 암시와 복선이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고전소설에서의 우연성과 정기성입니다.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좀 다르게요. 인과관계에 의한 것보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져요. 그쵸? 그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기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기적 요소는 비현실적인 요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죽어져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들아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스니 아이고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갑자기 등장하죠. 그건 그 집은 뭐 절에 갔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었고 뭐 어디 뭐 불교 신자란 얘기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스님이 등장하고 또 약을 주고 그 약을 먹으니까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연성과 전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세 번째 배경입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주제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암시의 역할도 합니다. 주제와 관련되거나 암시하면서 뭘 한다? 뭔가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 소나기란 작품 아시죠? 소나기의 첫 장면을 보면 뭐가 됐습니까? 원래 소나기는 시골의 순박한 어린 남자와 도시에서 온 이쁘장한 어린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죠. 그런데 첫 장면이 뭡니까? 개울가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소녀가 싹 앉아 있고 소년이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얘를 보고 못 건너가죠. 그때 이게 맑은 날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예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좋다라는 거는 이 둘의 사랑이 앞으로 어떨 거란 얘기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게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소녀가 돌을 딱 던지고 이 바보 이러니까 소년이 왜 그러지? 하면서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요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막 흙탕물이 하고 소녀가 돌을 던져서 이 바보 딱 던졌는데 물을 탁 튀기면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 쥐집애가 확 하면서 2단 옆차기를 날려가지고 그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배경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 드라마 보면 정말 식상하지만 이 배경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줍니다.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랑하는데 남자가 이제 반지를 딱 가지고 차에 딱 놔두고 오늘 이제 만나기로 하고 예물을 프로포즈를 하려고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미리 그 카페에 가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타라라라라라라 막 이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막 행복한 얼굴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막 비가 쫙쫙 쏟아져요. 막 우르릉 쾅쾅쾅쾅 느낌 짱 오죠. 남자가 뭐 합니까? 반지를 딱 차에 옆에 놔두고 오는데 와이프를 삐까 막 와요. 근데 반지가 툭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반지 주우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무슨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나. 그러니까 배경이 밤이고 비가 막 쫙쫙쫙쫙 쏟아지니까 배경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강이 딱 갔는데 시민공원에
날씨가 엄청 맑아요. 아이들이 막 까르까르까르 웃으면서 뛰어가고 엄마가 애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막 놀고 있어. 근데 저쪽에 남자가 꽃을 뒤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앞으로 오고 여자가 저렇게 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딱 프로포즈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난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모르니? 재수없어. 이럴까요? 기뻐서 둘이가 아주 행복하겠죠. 그게 바로 배경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경 장면의 의미니 이것만 잠깐 볼까요? 소설 속에서 시간,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양상, 주제 등과 긴밀하게 대응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배경과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한다. 처음에 맑은 날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의 확률은, 성격의 확률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르르쾅쾅 할 때 막 복면 쏘고 딱 나타나면 어떨 확률이 높아? 싸가지 없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물의 심리,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맑은 날에 반지를 딱 있으면 심리는 긍정적일 거예요. 심리도 맑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굉장히 긍정적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또 반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인물의 심리, 태도,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배경과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배경을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배경을 통해 주제를 암시한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배경을 통해 주제를 암시한다.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밑줄 쳐볼까요? 길이, 물이라는 배경이 몇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군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 몇 군데로 가야 돼요? 세 군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한 군데로만 쭉 가면 인생으로 보면 한 길만 가면 되는데 인생으로 보면 몇 길을 가야 됩니까? 세 군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마는 뭐가 된다? 이 주인공이 앞으로 한 길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여러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역마살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문체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문체입니다. 자, 그래서 문체를 드러내는 소설의 진술 방식을 보시면 서술이 있고요, 묘사가 있고요, 대화가 있습니다. 서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는 형식을 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묘사라는 건 마치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넓은 벌의 동쪽 끝에 빨갛게 해가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데 느릿느릿 소 한 마리가 걸어오고 그 위에 풀피리를 불면서 화사한 웃음을 지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먹동 이랬어요. 그러면 뭐가 그려집니까? 시골 풍경이 그려지고 그렇죠. 그게 바로 묘사입니다. 대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인물과 인물 사이에 직접 화법을 통해서 큰 따옴표를 통해서 무엇하는 것? 그렇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대화 형식입니다. 두 번째, 문체와 어조를 보시면요. 해학적 어조는 여러분들 해학과 풍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해학은 그냥 웃음을 유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학적 어조는 익살 해학이 중심을 하는 거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큰일 났어. 왜 선생님 오셔. 아니? 이러면 뭐가 됩니까? 뭐야 얘 하면서 웃죠.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학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반어적 어조. 반어라는 개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맥락과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반대로 이야기할 때 반어적 어조고요. 냉소가 뭡니까? 특정 대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냉소적 어조가 되는 거고요. 풍자나 냉소나 거의 비슷합니다. 풍자는 비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장적 어조는 여러분들 과장이라는 게 크게 과장하는 것도 있고 작게 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장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해서 확장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작게 과장하는 경우도 작은 걸 가지고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쥐꼬리만한 월급. 아니 월급이 쥐꼬리만 하면 뭐 먹고 살아?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작게 해서 오히려 더 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객관적 어조. 객관적 어조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뭐도 없이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서술하는 형식, 그게 객관적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주제가 마지막으로 왔죠. 주제는 첫 번째 주제 제시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뭐가 있다? 간접 제시 방법이 있다. 직접 제시 방법은 누가 하는 거죠? 계속 서술자가 정확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교훈이나 계몽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막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 제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분위기, 플롯, 갈등 구조 이런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주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섯 번째,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시점은 몇 인칭과 몇 인칭이 있나요? 1인칭과 3인칭이 있는 거죠. 여러분, 1인칭과 3인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하고 있는 서술자가 어디 안에 있으면,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고요. 작품 밖에 있으면 몇 인칭이 되는 겁니까?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어요? 그러면 1인칭은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3인칭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관찰자는 주인공 주변의 어떤 인물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인칭 관찰자는 가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이야기해 주는 거고,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신의 입장에서 그 인물의 심리까지도 모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서술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의 종류 보면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이거 다 박스 돌리셔야 돼요. 특징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작품 속에 나가 주인공이다. 등장인물의 밑줄과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데 효과, 독자에게 신뢰감, 밑줄, 객관성 유지 어렵다, 밑줄, 주인공의 주관적 판단과 생각이 독자의 상상력 제한, 다 밑줄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작품을 봤을 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답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1인칭이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1인칭 관찰자, 역시 전부 박스 별표입니다. 작품 속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나는 관찰자이며 인물의 초점은 주인공이다. 밑줄,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 다룬다. 밑줄, 서술자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서술할 수 없다. 제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나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 위치에서 이야기 서술, 밑줄. 두 번째, 객관적 태도로 대상을 보이는 대로만 관찰, 밑줄. 서술자는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밑줄.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적극적, 밑줄. 됐죠?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위치, 밑줄. 등장인물의 내면 자유롭게 서술, 밑줄. 작가의 사상과 인생관 직접 드러남, 밑줄. 상상적 참여가 제한될 우려, 밑줄 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보면 김유정의 동백꽃이죠. 나는 동그라미 치실까요? 나는 나왔으니까 일단 몇 인칭이죠? 일단 1인칭이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1인칭 주인공이 되겠죠.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읍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러면 내가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글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면 답지에 있는 뭐가 합니까? 고백적 또는 내면 심리 또는 신뢰감, 객관성 유지 어렵다, 주관적 판단과 독자 상상력 제한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면 이건 맞는 답지야. 바로 가시면 돼요. 치속 볼까요? 1인칭 관찰자라는 거 우리 아저씨 말이죠. 우리 아저씨 그러면 나도 있고 아저씨도 있죠. 그런데 내 이야기인가 아저씨에 대한 설명인가 잘 보세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진역 살고 나와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데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마소 대체로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이야기예요? 아저씨 이야기예요? 아저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아저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아저씨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아저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관찰자 시점은 김동인의 감자 볼까요? 그는 목을 놓고 쳐 울면서 낮춰지르렀다. 여러분들 울었다고 해서 감정을 난 게 아닙니다.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는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근데 너무 어머님과 내가 되는 일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다면 감정을 읽어버린 거죠.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칠성문 밖 외딴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 집에서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자 여기 보면 왕서방네 집에서 일어났는데 자기는 간 적도 없대요. 지금 그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활극도 꼭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러니까 읽는 그대로만 들은 그대로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도 한번 봅시다. 임철우의 사평역에서 어휴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불현듯 누군가 나직히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햇볕도 바람도 흔들리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내의 마음도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얘는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간이역 공간에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심리를 읽었다라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뒤에 거는 작가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설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필과 그쵸? 끝내고 비문학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이론적인 거는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문제풀이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멀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제 금방 다시 풀 거니까요. 앞에서부터 혹시 안 풀었던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